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기대학교 사학과의 한국사 전공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왕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려서 저도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온라인상으로라도 여러분과 강연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절이 조금 엄혹하지만 그래도 이번 특별 전시에 발맞춰서 이런 강연을 하게 되어서 진정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제 생각에는 아마 국내에서 조선왕조의 군사 제도, 특히 중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왕실의 굴레, 왕실의 군사 의례라고 하는 테마로 강의 전시하는 케이스는 이번이 아마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사실은. 네. 일반적으로 군사하면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과거에 군대 하면 좀 두려운 게 좀 있었죠. 네, 군인이 원래 두렵죠, 사실. 그래서 나쁘다는 건 아니죠. 네, 군인 아저씨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죠. 다만 군대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한다면 요즘 코로나 시절에 감염병이죠. 전염병은 공식 언어라기보다는 감염병이 공식 언어입니다만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놓고 볼 때 사실은 그런 전염병을 막는 하나의 그 임무라고 그럴까요? 그 전염병을 막는 최전선에 있었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또 이 군인들이기도 해요. 물론 지금이 아니라 전근대 시기 이 얘기, 그러니까 조선왕조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왕조 시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군사 의례는 조선왕조 시대에 국방이나 어떤 외적을 막는 용도로만 활용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감염병을 미리 사전에 막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신앙적 차원 아니면 요즘식으로 한다면은 그 차단한다고 그럴까요?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걸 막는. 네. 제가 민속이란 말을 하긴 좀 꺼려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민속적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굴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굴레라고 한다면은 그냥 군사적인 것, 밀리타리. 네, 요즘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밀떡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민간 생활에 요즘 같은 이런 감염병 이런 거에 훨씬 더 밀접했던 그 활동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연은 사실은 조선왕실의 굴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왕실, 왕조, 전근대 시기에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큰 그 콘텐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민간 생활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밀접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 뒤로 PPT 자료가 보이겠습니다만 오늘 강연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굴레의 유래와 변천이죠. 아무래도 조선왕실의 이 굴레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것에서부터 유래가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 굴레 중에 굴레가 많거든요, 사실은. 예.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이 강연을 하면서 생각나는 게 굴레하면 제가 딱 조선시대에 떠오르는 장면이 이 온라인으로도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전시가 이렇게 이 관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코로나가 좀 완화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궁박물관에 오셔서 이 특별 전시실에 들어가셔서 딱 굴레하면 이미지가 확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생각할 때 조선시대 굴레 한 장면이 있는데요. 영조 때 헌궤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정말 무시무시한 굴레 중에 하나거든요. 영조 때 무신난이 발생했을 때 그 반란자들을 처벌하고 그 처벌한 자들에 대한 그 영조의 대응이라고 그럴까요? 영조가 내린 의례적 행위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괴기라는 굴레인데요. 정말 이미지에 확 남는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전시 보러 오시거나 전시 보실 때 한번 보셨으면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오늘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오늘 제가 강연하는 것 이외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가 바로 헌괴기입니다. 그래서 헌괴기 같은 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뭐 그렇게 제가 뭐 자랑스러운 의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요. 굴레하면 그래도 군사적인 행위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어떻게 대표적인 군사적 의뢰라고 할까요? 굴레니까 군사적 의뢰라고 당연히 말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군사 행위를 하면서 진행했던 의뢰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헌괴기입니다. 헌괴기는 정말로 영조가 직접 오늘날 숭례문인 남대문에 가서 그 적장들의 수급을 받아가지고 그 대중들에게 보이면서 왕권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민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절대적인 왕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굴레다운 굴레라면 사실 영조 때 헌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굴레도 다 중요합니다만 오늘 제가 강연하지 못하는 거라서 이렇게 잠깐 팁으로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그러면 헌괴기 외에 그런 강연들의 대표적인 그 굴레들은 무엇이냐면 이 도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강무의, 대열의, 대살의 이 세 가지입니다. 뭐 여기서 하나하나 제가 사전적 설명하면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요건 강연 중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강무의, 대열의, 대살의 이 세 가지를 오늘 중심적으로 강연을 해드리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굴레와 왕실 행사가 아주 밀접하게 결합된 형태가 하나 있어요. 굴레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무의, 대열의, 대사례가 조선 전체 왕조 기간에 아주 대표되는 굴레이기도 합니다만 일상적으로 왕실 행사에 군사 의례, 굴레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된 행위가 있습니다. 행사. 네. 한마디로 하면 행차입니다. 왕의 행차는 그 자체가 군사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좀 중요 인사들이 움직일 때 보디가드가 붙잖아요. 그 보디가드가 다 어떻게 보면 경호 임무를 맡고 있고 어떤 무술을 다 아주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존이라고 하는 왕조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왕조 국가를 대표하는 왕이나 왕족들이 움직일 때는 당연히 군사들이 시위를 하죠. 시위군들이 있죠. 네, 그 시위군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굴레를 행하는 실무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행차가 군사의례 그 자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조선의 대표적인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에 왕의 행차는 군사 행동이랑 일치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선 왕실의 굴레는 조선 왕실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던 의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의례들도 유사합니다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왕조 시대에는 의례가 중요했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조선 왕실의 굴레에서 그 굴레가 갖는 정의라고 그럴까요? 도대체 굴레라는 게 무엇인가? 네. 한자 용어가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다 아실지 않을까 해서 굴레라고 넣습니다만 한자가 어려우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학생들한테 설명을 합니다만 글자 하나를 두 자로 만드시면 쉽습니다. 굴레, 군사, 의례 이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네, 군사 의례입니다. 군사들이 하는 의례죠. 네, 그럼 좀 이해가 쉽죠. 그럼 군사 의례의 정의는 무엇이냐? 뭐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누구나 뭐 일반인들도 다 누구나 충분히 조금만 고심하시면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굴레라는 건 당연히 군사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물리적 통치 수단이죠. 이거를 합법화해서 국가 통수권자가 유지하는 거죠. 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야 물론 우리가 공화국 시대에 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군사 통수권이 어떻게 보면 민의에서 대표자가 된 대통령이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전근대 시기에서는 아무래도 왕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어떻게 왕이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다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완화시킨다고 그럴까요? 그걸 합법화시킨 게 의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오늘 뭐 의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의례라는 것이요, 리추얼 영어로 뭐 그렇게도 번역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도 있습니다만 사실 의례 그 말 자체가 갖는 단순음이랄까요? 요약한다면은
의례라는 것은 강요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이요. 의례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하잖아요. 기거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누구나 다 쉽게 편리하게 몸에 익힌 생활들이에요. 의례라는 건 그렇습니다. 불과 한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신분에 따라 물론 다르겠죠. 네, 노비는 물 떠오고, 네, 양반은 일어나서 네, 기침하고, 네, 옷 갈아입고, 네, 머리 빗고 정좌해야죠. 바르게 앉아가지고 그날 하루를 시작해야겠죠. 뭐 양반이라면 당연히 경서를 한 줄 읽고, 그렇죠? 그건 뭐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네. 물론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전근대 시기를 미워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 시대의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듯이 정해진 일상생활을 진행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의례입니다.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의례거든요. 옷을 어떻게 입는다든지 음식을 어떻게 먹는다든지 그게 다 의례죠. 이 군사의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왕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끔 하는 제약 요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반대급부로 한다면 사실은 그 의례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죠. 합의. 제사 지낼 때 왜 홍동백선이 뭐 어디 뭘 놓고 막 하잖아요. 그 합의한 거죠. 의례는 합의하는 겁니다. 예, 의례는 합의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사실 오늘 굴레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 먼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반복이 되니까 학습은 반복하면 기억에 잘 남잖아요. 의례라는 거는 특히 굴레라는 것은 신입니다. 믿을 신. 신이에요. 사실은. 서로 믿고 하는 거거든요. 의례는 믿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할 때 미리 거기에 누가 나와 있다고 이미 아는 거죠. 의례는 동선에 따라 움직이지만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사람마다 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굴레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군사력을 합법적으로 소유한다는 어떤 정치적인 설명도 가능합니다만 사실은 굴레라는 것은 군사력에 대해서 일반 민인들이 아니면 왕이 합의한 형체예요. 예, 조선 왕조의 군사는 이렇게 움직인다. 조선 왕실의 군대는 이렇게 운용된다는 것을 굴레로 정형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왕이 함부로 군대를 움직여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민인들은 일반인들은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의례가 도입되고 구축되고 정착되는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왕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안정기에 접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좀 길게 한 이유는요.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PPT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조선 왕조가 500여 년을 갔잖아요. 500여 년을 갔다는 건요. 그만큼 의례가 정형화된 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무엇인가 토대가 있으니까 국가가 운영되는 거죠. 조선 왕조가 그냥 무력으로 통치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네, 조선 왕조는 문치주의 국가입니다. 분명히 양반이 중심이 되는 국가죠. 양반이란 건 문신과 무신 두 계층을 한마디로 해서 양반, 두 반이라고 해서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아주 관료 중심의 학자 중심의 국가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군대를 소홀히 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이 문 쪽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이 또 너무 옆으로 나가면 지금 뭐 굴레 정의도 하나 해놓고는 너무 많이 가니까요. 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배 형태의 의례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선 왕조의 문치적 통치 구조인 오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건 조금 전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면 조선 왕조가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왕조잖아요. 무장 출신입니다. 네. 건국 세력의 뭐 한 반 정도는 그 문관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대부분이 또 무신이에요. 이게 건국 초기에는요. 무신이 많으면 새로운 국가를 세울 때 큰 힘, 패트런, 동지들이잖아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국가가 안정기에 들어갈 때는 이 동지들이 위험한 어떻게 보면 권력에 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이거는 뭐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발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장기 둘 때 한나라 초나라 할 때 유방에 한나라가 있잖아요. 한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동지들을 토사구팽시키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건국한 이후에는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점차 어떻게 되죠? 네, 이성계를 도와서 개국한 공신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제거하겠어요? 친구가 없으면 혼자 외롭잖아요. 혼자 밥 먹는 것만큼
글쎄요. 혼자 밥 먹는 거 좀 괜찮긴 하던데요. 네. 그 혼밥 혼술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있는 게 조금 그래도 어떤 때는 네, 쓸쓸하잖아요. 권력도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혼자 언제나 건강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동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지들은 나와 같은 반열에 있으면 안 되죠. 서차적으로 나와 구별되고 그렇죠. 나의 아래에 있다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확인돼야 됩니다. 그거를 가장 잘 구조화시키는 게 의례예요. 이 오래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생, 기거 동작에 모두 관계된 거. 예컨대 제사, 네, 길. 이따 또 오래 또 설명합니다. 그냥 지금 오래 어렵게 설명하잖아. 다 PPT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그때 또 노트 하시거나 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사부터 해서 결혼, 그렇죠? 그리고 입학 아니면 저 상장례 그리고 굴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행위가 올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뭐 문화인류학적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선왕조 시기에 올해가 구축된 건요. 이런 무적인 액티브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액티브 이 활동적인 것들, 특히 이 무신들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굴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운동장이 정해지면 운동장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운동장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만 지키면 돼요. 예, 그게 예의고, 그게 의례고, 그게 그 대표적인 게 오례고, 그 오례 중에 또 하나가 굴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의례하면은 아유 어려워 하는데 그 오례는 우리 일상과 늘 연결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또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군사력 긴장도의 유연화 그리고 무신의 문신화. 네, 이건 조선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군사력만 강화하는 게요 국가에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부국강병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부국강병을 하게 되는 거는 결국은 전쟁밖에 없어요. 네, 나라는 안정화되는 거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조선시대 문신 관료들이 늘 하는 겁니다. 네, 싸우는 것보다 외교로. 근데 결국에 남는 거는 생활이잖아요. 생활을 늘 유지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거라는 게 제가 볼 땐 인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갈등 구조는 늘 발생합니다만 갈등을 어떻게 그 다운시킬 수 있는가, 네, 긴장도를 떨어뜨리는가. 마찬가지로 이 군사적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것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굴례였던 거죠. 다섯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요. 왕조의 장기 지속 체제의 의례적 정형화가 바로 이 굴례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로 정리하면 왕조의 장기 지속 체제, 쉽게 말하면 조선왕조 500년이 지속된 것이 바로 이런 굴례와 같은 의례가 정형화되어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어려웠던 거 압니다. 이제 그림으로 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례의 기원이 또 필요하죠. 요건 좀 빨리 설명드릴게요. 굴례는요, 사실은 인류 문화의 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사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냐면요,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북반구에 살고 있어요. 노던 헤미스피어라고 그러죠.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반대의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한 거잖아요. 북반구에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유라시아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유사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어요. 굴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유목민족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 고구려, 그렇죠, 부여, 우리가 아시는 왜 고대 우리 왕조 국가들 있잖아요. 그때 유목민족들끼리 서로 교환하고 교류했던 그 문화유산을 그대로 조선왕조까지 물려받았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쌀밥을 먹거나 그렇죠. 우리가 그 동북아시아에서 유사한 왜 문화 전통들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예. 이거는 고대로 올라갈수록 국가나 민족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예, 이동과 어떻게 보면 교류가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까? 세금이 없잖아요. 텍스를 붙일 일이 없으니까 서로 교류하는 게 쉽죠. 오히려. 물론 시대에 따라 또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시아 역대 왕조 국가의 유산이 바로 굴례입니다. 좋은 거는 서로 교류하는 게 문화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굴례가 그럼 어떻게 들어왔냐면 바로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문화유산이 결합돼서 들어온 겁니다. 굴례는 사실은 군사활동이기 때문에 군사활동을 하다가 만들어진 행위들이 의례화된 거잖아요. 아까 왜 군사적 긴장감을 유연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늘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 전쟁을 할 때도 절차를 만드는 건 뭡니까? 갑자기 싸움을 해버리면 지치잖아요.
아이 쉽게 생각하시면 권투 시합할 때 3분 싸우고 1분 쉬잖아요. 씨름할 때도 싸우고 쉬지 않습니까? 안 쉬면 쓰러져요.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 휴식 시간을 갖고 이동하고 그리고 싸우고 또 쉬어요. 그거는 적이나 아군이나 똑같아요. 휴식 시간이 없으면 다치죠. 다치면 회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손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는 거죠. 그런 지혜들이 유목민족도 있었고 농경민족도 있었죠. 그러니까 두 민족, 어떻게 보면 문화 집단에서 나온 것들이 또 굴레라는 형태를 갖춰서 조선왕조까지 내려온 거죠. 네, 굴레의 기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문화인류학적 그 현상들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건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죠. 농경도 마찬가지고 공업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세 번째, 아무래도 역시 이 세 번째가 저는 굴레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치에서 문치로의 과정. 네. 고대로 올라갈수록 전쟁이 많죠. 왜 많냐? 고대로 올라갈수록 뭐 제가 고대사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감히 어떻게 보면 제 여태까지의 연구로 말씀드리면 고대로 올라갈수록 자원 획득에 대한 욕망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원의 대표적인 건 무엇이냐면 사람이에요. 영토가 아닙니다. 예, 영토가 아니죠.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물건을 만들고 사람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건이 아니니까 갑자기 많이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 그러니까 고대는 노예제 사회란 말. 예컨대 로마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점 순화되는 것. 예, 그게 바로 저는 무치에서 문치로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또 어려운 한자가 나왔습니다. 한문 시간이 됐는데요. 이 군대, 제가 일단 한자를 읽겠습니다. 군, 소위 화외 영내. 군대는 이른바 외부적으로는 평화를 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안녕을 추구한다는 것이 군대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빨간색이요, 화합할 화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한자는 한자 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두 자로 하면은 평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외적으로는 평화를 추구하고, 네, 군대는 클라우셰비치도 했지만 마지막 외교 수단이라고 말을 했듯이 군대는 국외적으로 하면 평화를 추구하는 수단이고요. 국내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도적이라든지 반란군을 굳이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도적이라든지 그 이상한 신앙 집단들 있잖아요. 네, 이 좀 국가를 전복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사회를 혼란에 빠지는 그런 적들을 안녕시키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예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외적이면 모르겠으면 국내적으로는 같은 공동체 사회니까. 그래서 군대라는 것은 국외적으로는 평화를 추구하고 국내적으로는 안녕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치에서 문치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나왔습니다. 네. 조선왕조는 지금 고궁박물관이 위치한 바로 그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이렇게 촬영한 거죠. 이건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난 사진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사진을 왜 늘 강의에 자주 쓰냐면요. 조선왕조를 대표하는 이런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한양 도성도 있고 뭐 궁궐도 있습니다만, 제 주관적인 생각엔 가장 조선을 대표하는 그 씬이랄까요? 특히 조선 초기, 당연히 경복궁입니다. 물론 이 경복궁은 고종 때 중건한 거긴 합니다만, 이 장소성은 공간은 동일한 위치잖아요. 또 하나는 숭례문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고궁박물관 오시기 전에 교보문고쯤에서, 교보문고라는 특정 상호를 얘기해서 선전이 됐으면 죄송합니다. 네. 근데 거기가 또 사람들이 자주 모이잖아요. 그 옆에 친경비라고 있죠. 네. 거기 뭐 광화문 사거리라고 하죠. 네. 거기에 딱 쓰셔가지고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동아일보 말씀드렸네요. 네. 그 옆으로 해서 거기서 쓰셔가지고 이 북악산이랑 경복궁 쪽을 바라보세요, 한번. 이거는 유홍준 선생도 그랬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문화유산 답사 오래 한 분들은 그게 답사 포인트라고도 다 얘기하세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경복궁에 걸어오셔가지고 고궁박물관 들리고 그리고 경복궁을 관람하셔야 세트가 맞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쪽 씬을 바라보시면요, 저 멀리 삼각산, 그렇죠? 그 다음에 북악산, 그리고 경복궁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장소성이라든지 공간성을 생각하고 궁궐을 안배했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후대에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조선 초기에 진짜
네,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을 비롯한 이 건국 세력들은 정말 당당했구나. 숭례문이 그렇거든요. 물론 화재가 일어나서 다시 중건을 했습니다만 정말 문이 당당해요. 동대문하고 달라요. 수원 화성의 문하고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뭐 퀄리티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문화재의 품질이란 말에서 죄송합니다. 또 품격이 떨어지긴 하는데 숭례문은요. 그 국가가 개국됐다는 당당함이 묻어 있어요. 이 경복궁도 마찬가지예요. 창덕궁이 있는 옛날 왜 허리우드 극장이나 스카라 극장 아니야. 죄송합니다. 극장 이름들을 잊어버렸는데 그 극장 많은 옆으로 해서 이렇게 종로 3가 길 있잖아요. 그 길도 왕의 길이고 그 길도 궁궐 전면 도로이긴 합니다만 그쪽의 어떤 공간성이랄까요? 그 창덕궁 위에 응봉이 보여서 거기도 좀 웅장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경복궁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거는 조선왕조가 개국됐을 때 경복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가 개국됐을 때 그 한참 성장할 때 아이들이 왜 클 때 보시면 뭐 밥 한 그릇 먹고 쑥쑥 크잖아요. 그 모습이 그대로 왕조에 표현된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주 씁니다. 조선왕조가 건국되면서요. 바로 굴레를 수용합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국 세력들 이 사람들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태종도 당연히 본인이 그렇죠. 그 뭐 과거 시험을 봤던 문신적 기질도 있습니다만 태종 자체도 또한 그 집안 전통이기도 하죠. 그 저 함경도에서 원래 무적인 기질을 다 DNA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좀 거칠겠어요, 사실은. 거칠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무신적인 기운이 많겠죠. 그러니까 굴레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움직이면 안 되고 절차에 따라 움직이게. 네. 자, 요건 다음 그림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국가 공무원화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문무 양반, 다시 말해서 문과 시험은 고려시대까지 제도로 있었습니다만 무과 시험은요 태종이 처음 만들어요. 네, 군인들을 어떻게 보면 시험을 통해서 무장화 시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최영 장군 계시죠? 고려시대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문신입니다. 고려시대에는요 무과가 없어요. 물론 무신난 이후에 뭐 노비들이 정중부라든지 경대성 이런 분들도 올라오긴 합니다만 이분들은 무신이 아니잖아요. 관료 출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조선왕조가 개국되면서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좌우로 이렇게 놨죠. 우측에 있는 게 요거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여기가 바로 문신들의 중심, 문신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의정부 자리입니다. 오늘날 의정부 다시 한번 좀 발굴도 하고 복원하려는 노력이 있죠. 광화문 광장 다시 하면서요. 좌측에 있는 곳이 오늘날에는 사라졌습니다만 지금 서울 정부청사 자리 있죠. 거기가 바로 삼군부라고 하는 고종 때 삼군부라고 하는 옛날 그 조선 개국 시기에는 여기가 오이도 총부 자리입니다만 무신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왕조 개국한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딱 제가 외국 사절이라고 해서 제가 뭐 외놈 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인으로서 저 외교 사절로 광화문까지 왔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광화문 사거리에서 쭉 걸어와요. 희한해요. 산이 저렇게 있어. 수도에. 예. 캐피탈 시티에 이렇게 산이 있는 국가가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예, 정말 이거 자랑거리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아래 궁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옆으로 관서들이 있는데 좌우에 문관과 무관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정부와 오이도 총부, 나중에 상군부입니다만 이게 있어요. 물론 처음 오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다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건 뭐 하는데요? 저건 뭐 하는데요? 그러면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섭죠. 시스템적으로 너무 잘 돼 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와 다르잖아요. 전근대 시기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는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통치 구조를 조선왕조는 기본적으로 문무를 같이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치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되게 안정됐다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뒤에 보이는 한반도라고 하는 저는 풍수는 모릅니다만 좀 몰라요 진짜. 그렇지만 한반도라고 하는 자연 지형이 그대로 뒤에 받침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고도의 정치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씬 자체도 이거 뭐 19세기 말에 찍은 사진이긴 합니다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왕조의 굴레 수용과 왕실의례는 어땠나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걸 제가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여기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한 5가지로 정리되는데요.
한반도 역대 왕조 굴레의 전례 및 계승. 두 번째, 국왕의 군사권 독점과 문치주의적 운영. 세 번째, 왕실의 상무 전통 수용과 국가 의례화. 네 번째, 국왕의 군병 통솔과 군사제도의 정비.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 500여 년의 장기 지속적 지배 토대 구축. 거대하죠. 네, 마지막은 또 거대하죠, 사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꾸 옆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이란 말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그 굴레 3개 있었죠. 그거 설명드리려는 게 본격적인 강의입니다.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림 두 점을 잠깐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오이도 총부 3군부 또 설명드렸죠. 조선 전기 후기, 고종 때 경복궁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선왕조 강의를 듣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500년이나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아니 500년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건국된 지 몇 년이죠? 미국은 200년 조금 넘었잖아요. 일본은요, 에도 막부 이후에 우리 바로 가까운 나라니까 일본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메이지 정권 이후에 이제 거기도 100년 좀 더 된 거예요. 아, 중국은 지금 뭐 공산화된 지 얼마 됐다. 명나라도 200년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죠. 단일 혈통으로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로마가 1000년 이상 갔다 그러지만 거기는 군인 황제들이 혈통이 다르잖아요. 조선왕조는 동일한 혈통으로 500여 년을 간 겁니다. 뭐 고려도 왕시로 500년 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시대별로 문화적 현상과 시대별로 상이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혼용돼서 잘못 착종된 얘기하기가 아주 쉬워요. 요즘은 잘 그런 실수들을 안 하는데요. 왜 사극에서 성공하려면 장희빈 역할을 하라고 막 하잖아요. 제가 아는 옛날에 유명한, 실제로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그 뜬 배우들 보면 다 장희빈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장희빈 사극 볼 때 가장 놀랬던 게 뭐냐면 장희빈 촬영을 경복궁에서 하는 거예요. 장희빈은 숙종 때 인물이잖아요. 숙종 때는 임진왜란 이후니까 경복궁이 있으면 안 돼요. 가끔 저 사극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사극 영화 찍을 때 세트장을 경복궁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조선 전기까지는 가능한데 후기를 가끔 찍으세요. 거기 강령전 나오고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선왕조 시기별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대표적인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온양박물관에 있는 미인도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어떤 부부의 한 그림이에요. 미인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진, 그림이라고 해야 되죠. 부부가 왼쪽에 있는 게 조선 전기, 특히 개국 시기에 15세기 초에 일반 그 4대 부가의 관료, 고위 관료의 부인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이 전근대 시기엔 사진과 그림의 개념이 차이가 없죠, 사실은. 19세기 말에 사진 나온 전에는요. 머리 모양부터 해서 복식해서 사실 얼굴 형태도 조금 다르죠. 입술 빨간 부위도 보세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의 감각이라든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어떤 그 느낌들이랄까요? 이건 시대별로 다 달라요. 네, 오늘날 뭐 우리가 누구나 개인의 그 의견을 존중하듯이 전근대 시기에도 현상일 뿐입니다. 시대가 다르면 이때는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조선 전기와 후기는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조박 부인이에요. 전혀 다르죠. 이분은 이제 고려 시대를 살다가 조선 전기까지 왔는데 조선 전기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조선 전기 사람. 말도 조심하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5세기 초기 사람들입니다. 조선이 1392년에 건국했으니까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까지 이렇게 살으신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영종조 시대예요. 영종조 시대. 뭐 정확한 시기까지 말씀드리긴 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늘상 접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그 요즘 사람들이 조선왕조 그 컨텐츠가 왜 이렇게 많냐고 하는데 자료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정확한 고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증이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판타지가 되잖아요. 곤란한 거죠. 우리가 늘 반지의 제왕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 콘텐츠가 다르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뭐 제 강의만이 아니라 어디 고궁박물관 전시 보러 오셨을 때나 그걸 유의하시면 기억에 잘 남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는 지금 고궁박물관에 있는 경복궁은요, 조선 초기에 만들었지만 지금 있는 건물들은 최근에 복원했거나 아니면 고종 때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이후 궁궐입니다. 요걸 유념해서 접근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체제와 굴레의 체계화인데요. 아까 오래 잠깐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래에 대해서는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어려우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의 시작은요, 주례,
주나라 때 만든 의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례의 의례 체계를 지향하는 게 조선시대 오례입니다. 네, 원전에 가깝게 가려는 거죠. 우리가 뭐 불교나 기독교나 모두 다 초기 경전으로 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례를 전례화시킨 것, 네, 그게 굴례가 체계화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전례라는 거는 여기 말씀드리면 법전자잖아요. 법은 없습니다, 이 시절에. 이 말 되게 이상하죠. 네, 법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 삼심도 하고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는데 이때는 왕법만 있으니까요. 전근대 시기는요,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거예요. 교화시키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랑 지금 생각이 전혀 다르죠. 예, 조선시대에는 감옥이 없습니다. 임시 구치소는 있어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놈을 가다두고 벌을 내리기 전에 가다두는 거죠. 형무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대별로 너무나 다른 거죠. 네, 조심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오례. 그러니까 길례, 가례, 굴례, 흉례, 빌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또 나중에 설명되니까요. 요 오례를 정비하면서 굴례도 같이 정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굴례는 오례 전체의 운영과 같이 간 겁니다.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문치의 하나의 형태라는 거죠. 굴례가 등장한 게 이거 자체가 무치인데 문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또 조선왕실이 여기서도 잠깐 말씀드리는 게 뭐 의례라든지 아니 또 주례 이거 다 중국 거 아니야. 오례 중국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중국 걸 왜 합니까라는 말을 간혹 어떤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인류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건 큰 틀에서 보는 거고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우리가 하는 내용들이 중국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은 500년, 고려도 500년입니다. 조선이 500년 간 이유는요. 문치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치주의가 좋건 나쁘건 국가를 안정적으로 장기 지속하게 했다는 건 이미 인류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조선왕조가 증명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무가 강한 나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강했던 강희, 옹정, 권룡의 그 3대 치라고 하는 아유의 그 TV 드라마도 많이 하잖아요. 황제의 딸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드라마. 그 청나라 200 몇 년밖에 못 갔고요. 그 청나라 후예들은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 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네. 무엇이 좋는가 선택을 하기 이전에요. 적어도 사람이 살아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하는 것,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무치는 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부터의 그 방비를 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국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위압해서 상대가 감히 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통제 수단에 들어와야 돼요. 무가 함부로 날뛰면 위험하죠. 그건 우리가 늘 인류사에서 봤던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왕조가 주례를 지향하긴 했습니다만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및 그리고 고려시대의 오례 체제를 다시 재정비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죠. 네, 과거에 좋은 참고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믹스해가지고 조선만의 독자적인 걸 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재정비한 게 오늘 제 강연의 그 주요 내용이고 이번 전시의 중심인 바로 조선왕실의 굴례입니다. 조선왕실의 굴례는 분명히 중국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조선 형편에 맞게 다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것들을 레토릭이나 그런 어떤 언사로만 한 것들이 아니라 이 국조오례라는 책으로 정비시켜서 아예 굴례를 장기 지속되게 하는 체계화시켰다는 거. 이번 전시에도 국조오례가 굴례 한 부분이 이렇게 전시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굴례화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한 것들, 강무의, 대열이, 대사례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겁니다. 네,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네. 이번 전시에 보실 수 있는 그 국조오례의 굴례 한 편입니다. 네, 이건 또 온라인이나 직접 이 전시장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조오례의 그 굴례편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 오례는 수도에서 거행되던 왕조 오례입니다. 그래서 길례, 가례, 흉례. 아까 오례 잠깐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네, 왕실의 길례, 가례, 흉례. 그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빌례. 그리고 군사훈련 및 출정식인 굴례.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국왕, 왕실, 정부, 관료, 민의들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미 말씀드린 거 한번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 굴례를 비롯한 의례는요. 일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상은 곧 다른 말로 하면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왕조 국가의 연대기적 시간을 구조화시킨 게 또 의례입니다. 의례를 놓고 보면 춘하, 추동, 사람의 생로병사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 게 다 의례화됐기 때문에 타임을 구조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임 테이블이라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으로 또 한번 설명드리면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500여 년간 지속된 왕실 의례입니다.
그 뒤에 있는 그림이 뭔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게 500년간 지속됐다고 하면서 이 그림이 왜 났을까요? 이 그림이요, 1907년인가 제작된, 네, 서양 선교사들이 같이 협력해서 만든 이 도성도입니다. 1907년까지도 왕실의례가 계속 갔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지도를 넣은 거예요. 20세기 초까지도 그대로 왕실의례는 지속됐습니다. 오늘날에조차 종묘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인류 문화유산이 됐습니다만 본격적인 그 굴례의 대표적인 세 가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강무입니다. 강무위는 왕가의 사냥 문화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사냥이에요. 사냥을 정형화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를 문으로 윤화시킨 겁니다. 그렇다고 문이 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뭐 또 사전적 설명 한 5개 드리면은 전근대 왕조 시대의 사실은 이게 세계사적 문화예요. 강무위는요. 그 특정 방송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왜 꽃보다 알배에서 왜 신구 선생이 저 포르투갈 리스본 결국 갔잖아요. 리스본 가셔서 그 대서양 보시는 것도 좋은데 거기 가시면 신트라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네 죄송합니다. 자 함부로 나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거기 신트라 궁전이라고 있어요. 신트라 궁전에 가시면 그게 유럽 최초의 궁정 문화가 발생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네. 그 유럽 왕실 문화 가시려면 그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신트라 궁전을 꼭 가셔야 됩니다. 물론 에그타르트를 드셔도 좋지만 그것도 좋더라고요. 거기 가면요 궁전 위에 사냥을 한 귀족들과 왕의 그 그림이 천장에 있습니다. 유라시아 끝이죠.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포르투갈. 네. 이 조선왕조도 마찬가지예요. 강무를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네, 의례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전체에 사냥 문화는요, 뭐 유럽 궁정을 떠나서 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도, 중국 할 것 없이 누구나 했던 왕조 지배 세력이 즐겨했던 레저예요. 레저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유럽에서는 뭐 여우 사냥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뭐 사슴 사냥하는 거죠. 여우랑 사슴. 그러니까 사냥은 기본적인 저 호모사피엔스들이 했던 행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왕조 체제가 되고 오소로티가 여러 가지로 이제 형태를 갖추면서 레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국가 체제를 갖추면서 농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상 경제 활동을 할 때 일반인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예컨대 교통통신이 덜 발달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근대 시기에 짐승을 몰거나 한 일정한 장소에서 사냥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돼요. 그러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의례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왕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사냥을 못하도록 그래서 만든 게 강무위입니다. 강무위. 용어는 강무의, 무를 강론하는, 그러니까 무예를 강학하는 의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진짜 의미는 왕들의 자유로운 사냥 문화. 특히 또 그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집안은 기본적으로 함경도에서 사냥하던 사람들이에요. 여진족과 같이 가족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냥하는 게 익숙해요. 실제로 그리고 전근대 시기에 사냥이 아니면요 육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뭐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 불가능한 얘기죠. 사료가 없잖아요 그 시절에. 지금은 대단히 사료가 우리가 있으니까 사다가 먹을 수 있지만 전근대 시기에 고기를 먹는 건요. 제가 알기로 전근대 시기에 먹을 수 있는 고기 닭고기죠. 개고기나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기 육식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럼 오늘날 좀 GDP가 떨어지는 국가에 가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냥은요 곧 육식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줘요. 그러니까 그 지배층일수록 그 사냥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냥을 너무 많이 하면 일반인들에게 생활에 지장을 주니까 그거를 정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왕실 전래 유목 사냥 문화를 의례화시킨 거고요. 왕실 사냥과 국가 제사를 또 연결을 시켜요. 굴례를 길례와 연결시킵니다. 이거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분인데요. 왕의 입장에서 지배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냥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 문관 신료들이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 왕은 위민을 하셔야지, 어진 정치를 하셔야지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면서 사냥해서 되겠습니까? 농경지를 막 또 말 타고 다니면서 밟을 수도 있잖아요. 농작물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호랑이 같은 거 잡아야 되잖아. 이거 맹수를 잡아야 되지 않냐? 근데 뭐 맹수를 매번 잡을 수도 없잖아요.
사냥을 하긴 해야겠어요. 그래서 만든 게 내가 사실은 사냥하는 게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다. 종묘에 있는 우리 조상들에게 바치는 거야. 제사에 쓸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사냥이라고 해서 강무를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실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굴레와 길레가 연결된 형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명분을 찾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없었다고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후대 왕들이 자기 선대 왕들을 위해서 제사에 쓸 음식을 잡기 위해서 사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진짜. 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왕가의 사적 영역의 공적 의식화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냥이라고 하는 극히 왕족들만의 레저를 공적인 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왕실 의례는요, 사실은 아마 여기 직접 이렇게 저랑 대면해서 강연을 아마 오늘 듣고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셨다면은 아마 이런 질문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냐면 도대체 왕실 의례가 국가 의례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왕조 국가에서는요, 공적 사적인 것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늘 왕에 대해서는요, 왕족에 대해서는 신료들이 공적으로 움직이라고 하거든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모든 왕실의 행사는 어떻게 보면 사적인 걸 수 있어요. 이걸 공적으로 만든 게 의례입니다. 그 왕실 의례는 다른 말로 하면요, 왕가의 사적인 영역을 공식화시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실 의례가 국가 의례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선전기 국왕의 대규모 군사훈련. 네, 맞습니다. 강무이라는 게요, 말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군대 이끌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도 움직였고요. 물론 이것도 사냥을 하기 위한 왕들의 명분이죠. 네. 그만큼 사냥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하고 싶었던 거죠. 이걸 공식화시킨 게 강무입니다. 그림 하나 보시죠. 이게 1640년 유럽에서 아마 이게 독일에서 그린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보시면 유럽의 사냥은요, 철저히 유희예요. 짐승들을요,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학살해요. 저 천막 보이시죠? 하얀 천막으로 사슴들을 몰아가지고요, 다 죽이는 거예요. 전혀 개념이 달라요. 의례화 시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행위들을 적어도 새끼를 뵌 암놈은 죽이면 안 되고요. 네. 그런 어떤 그 규정이 있어요. 이런 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유럽 사람들 잔인하죠. 네. 이건 그러니까 잔인하다는 말도 좀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거는 상대적인 거라 우리랑 또 입장이 다르니까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멧돼지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받듯이 사슴이 많으면 사실은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사냥을 유희로만 유지했던 건 유럽 왕실이죠. 네, 적어도 사냥을 의례로 전환한 건 조선 왕실이에요. 이렇듯이 유럽에서는 이 사냥을 의례화시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유희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선 왕실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은 동일했으나 이게 점점 상이한 형태로 문화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조선 왕실은 철저히 사적 영역을 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하나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무이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이번 전시에서도 아주 또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열입니다. 대열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한데요. 대열, 말 그대로 크게 군사 사열을 하는 겁니다. 성대한 사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대한 사열 의례. 그래서 많은 깃발들이 동원돼요. 제가 이번 전시에서 제가 오늘 강연하기 전에 잠깐 보긴 봤습니다만 실물들을 봤어요. 꼭 오셔야겠습니다. 전시장에. 이렇게 의장기가 전면적으로 한 세트가 나온 거 제가 처음 봤어요. 다른 투구도 갑옷도 굉장히 소중해요. 국내에 없는 것들이 많이 왔거든요. 한 세트로. 근데 그건 제 분야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 저 다음에 강의하실 그 박 교수님한테 또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의장기가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의장기는요, 이런 어떤 판넬이나 도록이나 온라인으로 그림으로만 보시면요, 사이즈가 안 나와요. 이 의장기 한 단계 위에 그 어떤 그 백과사전적 설명으로 한다면 혁명이거든요. 혁명. 형태와 명칭이 있다고 해서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혁명은 신호체계예요. 명령 신호체계. 과거에는 무전기가 없잖아요. 교통통신을
이 시각이나 청각으로만 합니다. 후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각과 청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왜 어린아이를 힘을 쓰게 할 때 북 돋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앞으로 진군할 때는 북을 둥둥둥 쳐요. 그래서 북을 함부로 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북을 치면요, 사람들이 흥분해요. 왜 그래서 왜 농악할 때도 북도 많이 치고 어디 시위할 때 북 치잖아요. 그 북 치는 거는요, 수천 년 내려온 우리의 전통이에요. 북을 치면 심장박동수가 올라가나?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북 돋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판을 깨는 건 꽹과리예요. 징 치면 깨집니다. 징을 징징징 치면. 그래서 전통적인 그 전근대식의 군사 동원할 때요, 군인들이 초기에 훈련에 임하거나 이동할 때는 북을 치고요, 모든 훈련을 끝낼 때는 징을 칩니다. 그러니까 북과 쇳소리로 군대를 움직이는 거죠. 그거는 신호, 소리로 하는 거고요. 신호 중에 소리고요. 또 하나는 바로 시각으로 하는 거. 그게 깃발이에요. 의장기죠. 근데 의장기는요, 글씨를 써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죠. 예, 글씨로 어떻게 알겠어요? 아주 멀리 있는, 물론 이제 전근대식의 눈들이 좋으니까 보통 2.0이니까 멀리서 잘 보이긴 합니다만, 글자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서울 시내에 있는 대표적인 그 도성문 중에 하나인, 저도 남대문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숭례문이라고 합니까? 저 흥인문에서 만나자. 흥인문에서 9시에. 절대 없죠. 동대문에서 9시에 만나자고 하죠. 일상생활에 방위가 우리에게 편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좌청룡 우백호 해가지고 청룡기라고 앞만 쓰면 뭐합니까? 청룡 그리는 게 낫죠. 그래서 의장기는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색깔로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서도 저기에 왕이 계시는구나. 그게 교룡기거든요. 이번에 전시에 교룡기가 나왔어요.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 한번 와서 보셔야 돼요. 예, 제가 아주 놀랐어요. 예. 그 대여리에는 그런 의장기들이 많이 동원됩니다. 자, 사전적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한 5가지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왕의 군사, 무력 활동의 규범화된 의례화입니다. 군인들도 북을 막 치면 흥분하니까 실제로 전투하면, 우리가 태권도장에서도 가끔 사고가 많이 생겨요. 권투도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이 액티브하게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을 북을 한 번 치면 어디로 움직이고, 북을 2번 치면 어떻게 하고, 북을 3번 치면 어떻게, 다시 말해서 규범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움직이는 걸 정형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걸 주재하는 건 왕실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이상해요. 군사 훈련하는데 왜 왕이 하죠? 시스템적으로 가려면 병조에 있는 국방장관이 해야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왕조 국가예요. 왕조 국가에서 왕이 모든 군사 지휘권, 통솔권을 가져야죠. 그래서 군례는 왕실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반 우리가 사극에서 자주 나오는 훈련 도감이라든지 아니면 병조에서 병조 판서가 군인을 움직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반드시 왕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군례가 사실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군례는 병조라든지 일반 군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군례는 왕실에서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계속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바로 전근대 조선왕조의 의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째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국왕의 군사동원 체제의 독점과 유지. 어떻게 보면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이런 훈련들을 정형화시켜서 왕이 주재했던 거죠. 근데 꼭 그렇게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만 운영하지는 않았어요. 3번째 보시면 왕실에서 왕이죠. 군사 전술, 진법의 개발과 훈련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조 때 진법 만든 거. 우리가 왜 임진왜란때 늘 듣는 진관 체제가 무너지고 재승방약 체제가 약해서 왜군에게 당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요즘 잘못됐어요. 무엇이? 임진왜란 때 진관 체제와 재승방약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건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하냐면 제가 최근에 발표했거든요. 진관 체제와 재승방약 체제는 잘 움직였어요. 제가 지금 임진왜란이나 재승방약 진관 체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정해진 의례는요, 한 번 정해진 정형화된 규범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군례나 의례는 신뢰, 합의된 거예요. 합의된 거는요, 누가 일방적으로 깨트리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그렇게 장기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시면 안 돼요. 진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 전술과 진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훈련시켜요. 그게 바로 대열입니다. 왕이 세조가 진법이란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조도 마찬가지죠. 정조 때도 여러 가지 그 병서들을 만드는데요. 왕이 병서들을 편찬하게끔 해서 그것을 실지 현장에서 확인시켜서 장단점을 확인한 후에 다시 정비한 게 바로 대열이에요. 그러니까 의례적인, 이때 제가 말씀드린 의례적인 건 늘 하던 일이 아니에요. 네, 늘 하던 일이 아닙니다. 대열이라는 건요, 군인들의 지금 훈련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새로 도입한 진법이 잘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조 국가의 무력을 왕이 늘 체크하면서 수중에 갖고 있던 거죠. 아, 이 정도면 뭐 내가 일이 생기면 얘들을 동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대열이죠. 그러니까 대열이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조선의 최정예 군인들의 양성하는 방법이구나. 예, 이 그림 보시면서 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조 군사 지휘 체제의 시각화 및 의례화. 아까 뭐 의장기 말씀드렸지만 이건 또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림이 제일 낫죠. 그리고 사실 역시 제가 제가 강의하면서 뭐 반복되는 습관입니다만 좀 빠른 분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다섯 번째가 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왕과 군병의 의례적 만남과 유대 강화. 네, 맞아요. 그 대표적인 게 삼군형의 도성주둔과 수비체제의 구축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군인은 사실은 왕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해요. 군인들은요, 국가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만 오소리티를 지배를 하고 있는 권력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멀리 해야 될 존재예요. 불가근 불가원이에요. 자기들이 늘 필요할 땐 동원해야겠지만 평소에는 있으면 안 돼요. 네,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죠. 네. 무력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는 굉장히 급선무적으로 획득해야 될 존재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제거해야 돼요. 아주 위험한 존재거든요. 쌍날의 검이죠. 면도날과 같은 거죠. 그런데 조선은 그 군인들하고 의례적으로 이런 대의리와 같은 정기적인 훈련에서 늘 만나면서 유대를 강화합니다. 그럼 어떻게 강화하냐? 밥을 줘요. 밥 먹는 게 제일 친해지는 거죠. 네, 호계란 말 또 설명합니다. 호계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군신 간에 왕과 신하인 군병들 간에 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이번 전시에 또 하이라이트인 갑옷들 있잖아요. 갑옷들, 투구도 있습니다만 유럽에서 온 투구들, 정말 멋져요. 이 콜렉션은 최근에 이날치가 성공을 했죠. 빅히트를 쳤죠. 걔들이 한다. 그들이 쓰는 그 갓들 있잖아요. 갓. 저는 이 얘기를요, 제가 공중문화를 배우게 된 대표적인 계기가 사실은 오늘 개인 일상사라는 건 아닙니다만 공중문화 풍속연구라는 김용숙 교수님한테 제가 처음 배웠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모자가 무엇이냐 하면 갓이에요. 갓. 갓이 왜 멋있냐면요, 제일 가벼워요. 제일 가벼워요. 만들기도 정말 어렵지만 가벼워요. 모자는 가벼워야 좋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무거우면요, 아무리 멋있어도 머리에 10kg 이으실래요, 진짜? 쉽지 않죠. 갓이 제일 가벼워요. 그럼 멋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 딴 얘기긴 합니다만 그 이번에 나온 투구들 있잖아요. 제가 갓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투구들이 보면 왕실 투구 맞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갑옷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런 투구와 갑옷들이 어떻게 저렇게 왕실 건데 사방에 흩어져 있고, 물론 우리나라 한국 전쟁도 있었고 해서 외국으로 나간 것도 있고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나간 것도 있습니다만 왕실에서요, 그 훌륭한 어떻게 보면 군사 훈련을 한 대장이나 무신들에게 상으로 줘요. 이건 연대기 자료 수시로 나옵니다. 왕이 자기가 입던 갑주 한 벌 줍니다. 왕이 타던 말 하나 줘요. 그래서 민간에 저런 이번 전시에 아주 화려한 저런 갑옷이라든지 투구라든지 이런 무구들이 왕실에서 쓰던 무구들이 민간에 있는 이유입니다. 상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갖게 됩니다. 혹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는 건데 물론 우리가 전쟁이나 식민지를 겪으면서 왕실 문화가 나간 것도 있습니다만 유출된 것도 있습니다만 상급으로 준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건 기록에 자주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반 병졸들은 밥을 먹이고요, 그 고위급 그 무신들에게는 왕이 입던 갑옷을 내리는 겁니다. 칼도 주기도 합니다만 유대가 강화되죠. 내가 입던 옷이야? 그렇죠. 이게 다르죠. 얘기가 다르죠. 내가 쓰던 활이야? 그 집에서 갑오로 내리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렇게 문화재로 보존이 됐던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죠. 훈련을 어디서 했냐? 네, 여기서 했습니다. 지금 서클, 동그라미 보이시죠? 교장이라고 썼습니다. 학교할 때 교자고요. 그 마장동 할 때 장자, 마당 장자입니다. 장소할 때 장자입니다. 교장, 그러니까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장소란 말 때 장이죠. 오늘날에 어디냐면은 용산 옆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네, 목이 좀 용산 옆에 보면 그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거기 모래밭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네, 용산 옆에. 그 동그라미 좌측으로 보시면 용산이라고 한자가 써 있습니다. 용산 돼 있어요. 그리고 용산 위에 올라가시면 만리창, 그리고 더 올라가면 공덕리, 그리고 또 그 용산 좌측에 보면 마포라고 또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가면 그 경성 아래 이태원이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낯익으실 거예요. 나머지 지명은 또 사라졌고요. 요 파란 동그라미 안에서 늘 조선 전후기에, 특히 뭐 후기에 많이 했으면 여기서 훈련, 특히 대여리를 했습니다. 여기가 천연 백사장이 아주 넓게 깔려 있었나 봐요. 지금은 다 매립됐죠. 지금 다 매립됐습니다. 여기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성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서 한 거죠. 왕이 여기까지 행차해서 군인들과 같이 했던 겁니다. 한강변에서. 민가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잔치해도 되고 큰 소리 쳐도 되고. 잔치한다는 건 오늘날의 옛날이나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 반찬이죠. 네, 소 잡아서 술 한 잔 주고 고기 한 꼬치 줍니다. 이렇게 꼬치에다 꽂아가지고 고기 구워서 주죠. 자, 여기 이제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네, 요 그림도 이번 전시에서는 이제 그 영인본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지금 기병들이죠. 네, 마병이라고 합니다. 뭐 기병, 마병 똑같은 겁니다. 말을 타니까 기병이라고 하고 말을 이용하니까 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조선 후기에 훈련도감 군인들이 집단으로 해서 적과 아군을 나눠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대열이 할 때요, 군인들을 나눠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한 아니면 기존에 숙달된 그 병법을 가지고 운용하는 거는 아군이고요. 적군은 특히 왜군을 합니다. 일본군들이 쓰는 법을 해서 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깃발 뺏는 훈련을 합니다. 실제로 깃발도 뺏기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엉망의 그게 전투죠. 전투에서 언제나 도덕적으로 싸우지는 않잖아요. 전투에서 하는 일은 하나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뭐죠? 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마음이 생겨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의례화시키는 거예요. 무를 갖다가 문으로 만드는 거죠. 이 장면은 어쨌든 그 훈련도감에 마병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 아직까지 연구는 충분히 안 됐습니다만 좌측에 있는 노란 깃발을 든 게 훈련도감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른쪽은 어영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훈련도감에 별대고 마병들입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여기는 말을 한 30마리 정도 그린 것 같은데요. 수천 명이 동원됩니다. 엄청난 인원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많이 다치죠. 이것을 주재하는 게 왕이에요. 이게 굴레입니다. 진정한 굴레죠. 왕이 지휘봉을 흔들면서 야,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그 대장 보고 빨리 움직이라고 그래. 새로 만든 원앙진 만들어. 새로 만든 진법을 운용해. 대포 쏴라고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명령을 내릴 때 말로도 하지만 뭐 표시가 없잖아요. 화살로 신전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번 전시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을 화살로 생긴 이렇게 명령 전달 체계가 있어요. 그 신전으로 내리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역시 아무래도 우리 문화를 소개할 때는 비교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우리가 늘 착각하는 거, 제가 볼 땐 특히 외국인들이 착각한다고 봐요. 뭐 일본, 한국에 뭐 있어? 다 중국 거지. 중국 문화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런 무지의 소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 문화를 알면 알수록요, 우리하고 달라요. 아니, 쌀밥 먹으면 다 같은 민족인가요? 그럼 이태리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죠. 네. 아니, 뭐 매운 거 좋아하면 같은 민족이에요. 그럼 멕시코도 우리랑 같은 민족이죠. 기호예요, 그런 건. 좋아하는 거는 인류가 다 공통이죠. BTS를 누가 싫어해요?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기호를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설명하는 건 곤란합니다. 기호는 기호일 뿐. 그래서 시대에 따라 다르잖아요. 나폴레옹 시기에 유명했던 음악가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차이콥스키는요, 단 한 번도 자기 생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성공했지.
문화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모르는 거 이야기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나라 그 위대한 황제 세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강희, 옹정, 걸륭. 그 마지막 왕, 우리식으로 하면 숙종 때 임금, 숙종 때 중국 황제던 걸륭 때예요. 걸륭이 준가르를 정벌할 때요. 준가르. 오늘날 저 탄 들어가는 타지키스탄 그쪽입니다. 여기 황제가 직접 가서 전멸시켜요. 준가르 부족을 아예 전멸시켜 다 죽여요. 잔인하죠. 조선의 국왕은 군인을 통솔을 하기 위해서 굴레를 운영하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굴레를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선조가 왜군하고 싸운 적 없잖아요. 왕이 나가서 싸운다는 건 진 거예요. 왕이 어딜 나가요? 왕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지 왕이 나가서 칼을 휘둘면요. 그거는 반란군이죠. 곤란합니다. 이게 중국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예요. 명나라 황제 중에도요. 오늘날 저 카라코르민 저 내몽골 쪽에 가서 잡힌 왕이 있죠. 영락제. 네, 토목의 변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직접 가서 정벌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조선시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무지한 인간들이에요. 어디 왕이 갑니까? 왕이 무엇을 해야 되죠? 위민하라며요. 백성들을 지켜야죠. 왕이 할 일은요. 예, 시대를 정해죠. 조선시대 왕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일반 양반들하고 똑같습니다만 종묘에 제사 지내고 봉제사, 접빈객. 예, 말도 어렵죠. 일반 양반들이 하는 건 똑같습니다. 사가에서 때 되면 기제사 지내고요. 아니면 사랑방에서 손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해야 될 기본 도리잖아요. 그럼 자식은 누가 키워요? 자식은 노비가 키워야지. 신분제 사회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왕이 기본적으로 할 것은 의례적인 활동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국과 우리가 달라요. 중국은 대부분 왕이 직접 나가버려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부국강병이죠. 이게 바로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부국강병이죠. 곤란합니다.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늘 염두에 두시면 조선왕실 굴레는 다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사냥 문화도 유의가 아니잖아요. 다르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불리는 거, 호괴. 네, 좌측 상단에 배불리 먹일 호자와 먹일 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괴는요, 그냥 고유명사, 호괴라는 말은 고유명사라서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아마 유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유래는 못 찾았습니다. 이 그림은 정조가 을묘년에 그 1794년에 1795년이죠. 5년에 그 화성에 와서 그 현룡원에 그 제사를 올리고 어머니와 같이 그 잔치를 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과 신료들을 모아놓고 잔치하던 장면인데요. 이게 꼭 그러니까 호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호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이 호계 장면이 정확하게 나온 게 이렇게 정조 때만큼 명확한 게 없어서 제가 요걸 인용했습니다만 잘 보시면 이게 호계의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그 직급이 낮은 일반 병사들은 술잔 하나씩 주고요. 돌려 마시게 하거나 왜냐하면 술잔을 수백 잔, 수천 잔을 어떻게 만들어요. 빨리 돌려 마시게 하죠. 그래서 큰 대접에 따라주고 한꺼번에 다 마시게 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자리 주고 또 퍼주고. 이 그림 잘 보시면 각자 한 상씩 다 받아요. 네.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한 상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뭐 헬리코박터균이 많아도 위가 나쁘다는 뭐 찌개에다가 숟가락을 같이 넣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식민지 시기와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다 독상이에요. 한국 문화는 독상이에요. 겸상 없습니다. 네, 그 뭐 춘향전에 보면 변사또가 그 지방 관료들하고 같이 한 상에서 먹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고증이에요. 겸상이 없어요. 독상이에요. 반드시 독상이 우리 문화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배웠어요. 우리 문화는 독상이에요. 그래서 왜 저와 연배가 좀 비슷한 분 이상은 아시겠지만 개다리 소반이라고 있잖아요. 옛날 상은 작아요. 그래서 개다리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어.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상에 먹어요. 그리고 주전자가 없어요. 주전자는 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주전자가 있는 곳은 왕실이나 아주 고위 관료나 있죠. 주전자도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고궁박물관 오시면 왜 1층 오시면 큰 이 항아리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거기에 술을 담아서요. 국자로 퍼서 먹습니다. 네, 그거는 고궁박물관 오셔가지고 전시된 의례 행사 그림 보시면요. 병풍 같은 데 보면은 그 준이라고 돼 있어요. 항아리 준. 거기서 국자로 떠서 그 잔을 운반해요. 네. 그러니까 셀프로 이렇게 혼자 술 따라 먹는 경우는 외놈이나 일본인들이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없어요. 네.
술을 반드시 누가 따라줘요. 그거는 사실은 주전자가 만들기 어려우세요.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번 전시 그 군기물 중에 하나의 삼지창 끝에 포크처럼 생긴 게 있어요. 창이 세 개가 이 날이 세 개가 있는 창 있잖아요. 왜 군인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사극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거 주물로 만드는 겁니다. 조선 전기에는 삼지창 없어요. 일지창이에요. 삼지창 만들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전근대식에 포항제철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는 안목을, 시각을 우리가 연습하지 않아서요. 저는 이제는 우리 전근대식 문화, 특히 왕실 문화 공부할 때는요, 학습하실 때는 소양을 늘리실 때는 사실은 그 안목이 중요해요. 백과사전적인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우리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검색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목이 중요합니다. 이 색깔은 왜 여기 있고, 이 물건은 왜 여기 있고, 왜 지금 저 옷을 입고 있을까? 그런 거를 먼저 인지하면 나머지는 다 링크가 되니까요. 보시면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밥을 먹습니다. 친해질 수밖에 없죠. 왕이 한 잔들 먹어라 하면 이렇게 먹고 수백 명이 같이 쇠고기를 먹어요. 안주로 주로 쇠고기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있을 때는 밥을 먹어도요. 왕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끼리 먹으면 큰일 나죠. 돈 줍니다. 돈 주고 사 먹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별로 좀 다르고 누가 있느냐에 따라도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경우는 참 쉽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게 많으니까 소를 얼마를 잡겠어요. 수십 마리 잡죠. 자, 이제 마지막인 세 번째 왕실의 상무 전통인 대사례입니다. 요건 상무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요 그림으로 설명됩니다. 일단 빨리 읽고 그림 보여드릴게요. 대사례는요 말 그대로 큰 대규모의 활을 쏘는 의례예요. 그래서 대사례입니다. 근데 제가 옆에 관사라고 한자로 썼어요. 볼관자. 볼관자의 쏠사, 관사. 대사례는 직접 왕이 활을 쏘거나 그 신하들과 어울려서 활을 쏘는 건데 관사는 뭐냐? 아니 그러면 나이 든 왕이 어떻게 활을 쏴요? 문종같이 병이 많은 왕은 어떻게 활을 쏩니까? 남이 쏘는 활을 구경하는 게 또 관사예요. 그래서 왕실에서는요 활 쏘는 경우도 있지만 활 쏘는 걸 구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례와 관사는 같이 갑니다. 물론 조선 후기로 가면서 관사는 점점 축소됩니다만 관사는 늘 있어요. 그러니까 활 쏘는 걸 보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미리 이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활 쏘는 건요, 활 쏘는 건 공자도 강조했던 거예요. 활 쏘는 게 심신을, 체력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근육이 세지니까. 실제로 이번 전시에 보니까 그 각궁을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조립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 살을 연결해가지고 직접 화살을 쏠 수 있는 활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준비 과정이 영상으로 제공되던데요. 재밌습니다. 당연히 근육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사는 그 힘이 없거나 노약 좀 뭐랄까 좀 체력적으로 활을 쏠 수 없는 사람들이 보는 의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활을 쏘는 거는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무엇을? 관역을 맞추는 거잖아요. 관역. 그렇죠. 관혁을 맞추는 거예요. 준비된 관역에다가 활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예를 연마하는 거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사격하는 게 그렇죠. 적중시키는 거잖아요. 관역에다 맞추는 거죠. 우리나라 그 양궁이 세계 최고인 건 제가 볼 때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태릉선수촌에서 이 대사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래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래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참 그건 좀 이상해요. 그럼 활을 이 세상에 못 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다 잘 쏘지. 살라딘이 저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을 패배시킨 가장 큰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살이었어요. 비 오듯 활을 쏴가지고 유럽 정예에 그 갑옷 입은 기마병들을 전멸시키죠. 활은요 몽골 사람도 엄청 잘 쏴요. 활은 누구나 다 잘 쏩니다. 자, 활 쏘는 건 다 유라시아 대륙의 기본적인 유목민족이나 농경민족이 갔던 유사한 문화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이제 다시 문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활을 쏘는 건요, 뭐 제가 성균관 대사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 활을 쏘는 건 마음가짐이에요. 나의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선도하고도 비슷하긴 한데요.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을 많이 쏘면요, 산란한 마음을 정돈시켜요.
그래서 왕실에서는 활을 많이 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이 아주 가라앉아요. 물론 이제 활을 쏘고 벌주도 내리고 술도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벌주입니다. 그러니까 활을 쏜다는 그 행위 자체는요. 이게 아까 사냥도 유일한 말도 잠깐 했습니다만 활을 쏘는 게 무예는 맞아요. 그런데 활을 쏘는 건 사실은 제가 여기 뭐 또 사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상무 정신을 갖게 하기는 하되 어떻게 보면 이 유교적 어떤 뭐랄까 유교의 의례적인 어떤 마음가짐이랄까 이런 것들을 생활화시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성균관 대사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전적인 건 먼저 설명하고 말이 많아지니까 그 그림 설명이 좀 작아서요. 빨리 가겠습니다. 조선왕실의 상무적 전통의 개성. 이성계 집안이 원래 상무적이었다고 몇 번씩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실 전례 의례의 유교화. 육례화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제가 대사할 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 선비는 공부하는 다시 말해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학 서수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갖춰야 될 6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산술도 잘해야 되고 옛날 이런 주판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말도 잘 타고 화살도 잘 쏴야 돼요. 그런 6가지 기회 중에 하나가 바로 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 쏘는 건요. 활을 쏘는 것은 무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문이에요. 참 애매하죠. 이게 바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 몽골이라든지 저 이슬람하고 다른 겁니다. 심지어 저 영국에서 궁사가 쏘는 그 화살하고 다른 게 이겁니다. 오늘날 이 문화유산이랄까 이건 오늘날 일본에 조금 남아 있어요. 우리는 거의 많이 사라지긴 해서 요즘 다시 부활되긴 해요. 근데 일본 대학 애들 보면은 아직도 일본 대학에서는 그 서클이라든가 아니면 체육 활동 중에 활 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예를 연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적인 겁니다, 사실은. 이 문화라는 게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많이 갔잖아요. 우리가 뭐 그걸 배합할 건 없죠. 우리가 전해준 것 뿐입니다. 일본 대학에서 활을 굉장히 많이 써요, 지금도. 특히 여학생들도요. 일본어는 굉장히 길잖아요, 또. 그거는 사실은 무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문화의 특수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당연히 군신의 의리 강화와 의례적 서차의 정비를 활 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활 쏠 때도 순서대로 쏘니까요. 누구는 뭘 쏘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행위를 하고 하니까 당연히 의례적 서차적인 어떤 절차가 나오겠죠. 네 번째는 유교적 통치술의 의례적 무치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 의례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러 가지 무의 활동을 아주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조선시대 묵과 시험 중에 대표적인 게 활 쏘는 겁니다. 활을 쏘게 만들어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군사 기술 중에 활 쏘는 것도 있지만 어느 곳이나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태권도도 있고요. 그렇죠. 이 손으로 하는, 그렇죠. 온몸으로 하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조선은 화포의 나라예요. 화약 무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류탄 같은 거, 비격 진천대 같은 거를 더 만들어서 사람을 잘 죽일 수 있잖아요. 화포를 더 대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 화포를 잘 쏘는 사람들, 조총을 잘 쏘는 사람들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활 쏘는 사람들 뽑네요. 이순신 장군도 활 쏘서 뽑혔잖아요. 물론 이제 병서를 강독해서 물론 그런 어떤 필기 시험으로 뽑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활 쏘는 걸로 사람 뽑습니다. 물론 조선 후기에 조총 쏘는 것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 그러니까 무관을 뽑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조선 전후기에 일관되게 무관을 선발할 때 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활쏘기예요. 활을 무조건 잘 쏴야 돼요. 근데 그때 그 활은 무적인 활보다는 문적인 활로 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왕실 굴레가 가는 또 하나의 성격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교적 통치술의 의례적 무치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묵과시험이라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제도화 시켜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왕조 상무정신의 사회와 일상화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직동에 황학정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1970년대까지 80년대 초까지 활을 쐈어요. 우리 민간의 일상이 됐다는 거죠. 활 쏘는 거와 유사한 우리의 문화 하나 있었죠. 저 어릴 때도 많이 했던 거예요. 연 날리는 거.
지금 겨울에 주로 연날렸죠. 이런 거는 도시가 되면서 사라진 건데 우리가 어디서 활을 쏩니까? 지금 도시생활 아파트에서 활 어떻게 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이 바뀌면서 이런 문화가 조금 퇴조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부러 우리가 잊어버린 건 아니죠. 네, 지금 보시는 그 사진 그림은 좌측에 있는 건 이성계 태조 이성계죠. 지금 전주 경기전에 있는 영정이기도 합니다. 얼굴이 뭐 일단 기본적으로 무신처럼 생겼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활동했던 게 또 함경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생애를 놓고 봐도 무신이죠. 물론 글도 잘 썼습니다. 문적 기술도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우측에 있는 비 이게 검기도 하고 탁본한 거라 글씨도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지금 탁본한 거밖에 없어요. 이게 상단에 우측서부터 읽어나가시는 겁니다. 황산 대첩집이에요. 황산. 그 왜 이성계가 그 왜구를 몰아내서 그 고려시대 영웅이 되잖아요. 오늘날 저 운봉이죠. 운봉. 저 지리산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 그러니까 남원 실상사. 요 황산 대첩비를 남원비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운봉이에요. 운봉 전투라고. 그 지역의 한 지명이 황산이에요. 황산에 가면 이 대첩비를 조선시대 그러니까 그 태조 이성계가 왜군을 잘 물리쳤다고 해서 비를 세웠던 거죠. 근데 요거를 1944년인가 45년 해방 전에 남원 경찰서장이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요. 가시면 지금 조각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탁본으로밖에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황산 대첩할 때 이성계가 활을 잘 쏘잖아요. 그 왜적의 그 왜구의 대장이었던 아기발도를 그렇죠. 이 투구를 쓰고 있던 일본 투구는 이 얼굴 가리개도 같은 한 쌍이에요. 그래서 모자도 씁니다. 그러니까 투구도 씁니다만 얼굴도 가면같이 이렇게 가려요. 그러니까 얼굴이 철저히 보호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조가 화살을 쏴서 이 얼굴 가리개를 떨어뜨리고 드러난 얼굴에다가 화살을 쏜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정말 활 잘 쏜 거예요. 수백 미터에서. 그러니까 제가 태조의 영정을 놓은 건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활을 잘 쏘는 나라는 건 태조부터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는 이 황산대첩비에 나와요. 그러니까 황산대첩비와 태조의 영정을 어떻게 대사례 때 안 보여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활하면 이성계예요. 그러면 바로 왕실이에요. 활하면.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 고려 말에 그 왜구를 물리친 이 황산대첩이에요. 그때 활을 쏘아서 고려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무장이 되죠. 다시 개경으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조선을 개국할 수 있는 토대를 쌓게 되는 거죠. 개경 오면서 정도전도 사귀고 정몽주도 사귀고 어떻게 보면 고려 말에 정치 세력화되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이 황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산대첩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황산대첩비도 사실은 그러니까 조선 왕실의 유산이에요. 왕실 개국을 한 이성계의 어떻게 보면 공훈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자, 다음 그림은 영조 때 오늘날 성균관에서 거행한 대사례입니다. 대사례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균관은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학원에서 애들이 게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죠. 아니 성균관에서도 활을 쏩니까?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행사이긴 해요. 의례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자도 활을 쏘라고 그랬어요. 선비가 갖춰야 될 육례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육례. 그 노노의 8일편에 군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활을 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당에 올라가기 전에 서로 의병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서 먼저 올라가시죠. 제가 나중에 이렇게 서로 간에 질서 있게 활을 쏘러 당에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와서는 활을 어떻게 쐈냐에 따라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을 받는 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분은 술 마시면 좋다고 하겠지만 이 활 쏘는 건 그런 활 쏘기가 아니에요. 적중시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8일편 보시면 마지막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한자로 써놨죠. 저 활 쏘는 것을 다투는 것이 군자다. 그러니까 군자가 다른 건 다투지 않고 다른 어떤 무적 활동을 하는데 이 활 쏘는 건 해야 된다고 공자도 주장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 공자가 주장한 활 쏘는 것 때문에 성균관에서 영조가
활을 쏘게 했어요. 그리고 만든 게 바로 오늘날 성균관에 가시면은 영조가 이때 대사를 때 썼던 활들을 보관하는 그 건물을 만들게 합니다. 그거는 성균관에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성균관에서 대사를 했던 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굴레를 정형화시키는 한 형태를 보여준 것이기도 한데 그럼 왜 성균관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공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또 한 번 우리가 강조합니다만 조선의 굴레는 무적인 것을 문적으로 순치화시키는 과정이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과 무를 상반되게 대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로 가게끔 하려고 했던 거죠. 되게 고도의 정치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왕실 굴레는 사실은 무적인 것을 문적인 걸로 운영하던 왕가의 어떻게 보면 비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설명은 못하죠. 무신들이 또 싫어하니까.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오늘 강연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왕실 행사와 군사의례의 합체, 행차입니다. 행차는 모든 왕의 거동을 행차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좀 고유명사라고 하면 행행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주로 행동한다. 그래서 행행이라고 합니다. 행행. 요거는 정조가 어머니 그 생모인 해경호 홍씨를 모시고 수원에 원행했을 때 그 모습을 오늘날 그 의궤를 보고 다시 칼라화 시킨 겁니다. 이건 당시 그림은 아닙니다만 가운데 보면은 정조가 말에 승마에 계시죠. 기마에 계시죠. 이것도 뭐 여러분 일반적으로 잘 아시죠. 우리는 그림에 왕을 그리지 않습니다. 왕족을 그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손가락질하니까. 일본과 중국은 다 그립니다. 근데 우리 조선만은 우리란 말 안 할게요. 제가 조선시대 전공자라서 우리란 말 잘 쓰는데 저도 이제 좀 시대적 착각을 하는데 조선시대의 그 그림에서는 그 왕과 왕족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뭐 이건 제가 뭐 구전으로 배운 겁니다만 손가락질하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손가락질. 실제로 아직까지 왕의 어진 빼고는 왕이 어떤 이런 행사 그림이라든지 의례적인 것에 그려진 게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기 왕이 없다고 또 한 소리 하실까 봐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안 그린 겁니다. 그런 안목도 좀 갖고 보시면 박물관 오셔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걸 좀 확장한 겁니다. 왕의 행차를 좀 큰 각도에서 조망한 거죠. 하늘에서 새가 멀리 바라본다서 조망이라고 그러죠. 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저 원행도입니다. 원행 행차도. 이것도 이번 도록에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잘 보시면 군인이 반이에요. 군인이 반이에요. 이게 어떻게 굴레가 아닙니까? 군사 활동 자체가 굴레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 활동의 대종의 미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왕실 행사에 결합된 건 왕의 행차예요. 평소에 대의례에서 배웠던 거, 평소에 활 쏘던 그 무의 실력, 그렇죠? 그리고 왕이 강무위하면서 다녔던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그대로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왕의 행차, 왕실 행차라고 하죠. 이건 그대로 바로 굴레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굴레가 어떻게 보면 왕실 행사와 정확히 결합된 형태가 바로 이 행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왕실 행차도도 와서 보시면서 굴레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시면 또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군인들이 왜 이렇게 많지? 굴레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군인들이 많은 거를 보디가드니까 많겠지. 너무 근데 한 단계적인 거잖아요. 좀 깊게 그리고 넓게 보시려면 굴레를 적용해서 군인들이 이렇게 동원됐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배열되어 있지? 네. 그럼 의장기가 보여요. 의장기가 보입니다. 의장기 중에 무슨 좌청룡이라고 하는데 청룡기는 어디 있는 거야? 이러면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딱 보고는 뭐 그냥 행차도 아니야. 뭐 행차가 그렇지. 퍼레이드가 그렇지. 그 안목이 있어야 정확히 보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고궁박물관의 대표적인 좀 콜렉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수원 환호도라고도 하고 뭐 을묘 원행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행차는 사실은 잠깐 옆으로 나갑니다. 행차는 고종 때까지도 계속 진행돼요.
제가 오늘 강연 처음에 이제 거의 강의를 마무리 지으니까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조선왕실의 행사는요, 조선왕실의 의례는요, 제가 행사, 의례, 이게 자꾸 섞어 쓰는 게 오늘날 용어가 너무 구분이 많아서 그래요. 네, 사실 의례죠. 네, 이 그림은, 이 사진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인데요. 아마 지금 저 군인들의 차림을 놓고 보면 20세기 초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갑신정변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전일 수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옷차림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네. 19세기 말이라고 그냥 할게요. 아니 그냥 개항기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죠. 범범하니 좋죠. 개항기에 고종께서 어디 행차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냐면 제가 오늘 강의 처음부터 지금 뭐 거의 마무리될 때 되니까 이제 제가 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고 요점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실의 군례는 500여 년간 유지됐던 거예요. 왕실 의례가 500년 유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지속돼, 그러니까 왕조가 장기 지속되게 한 기본적 토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실의 군례가 고종 때까지 유지된 게 이제 그림으로 확인되죠. 사진으로. 똑같은 형태로. 조금 전에 보신 정조 때 행차 형태가요. 고종 때도 그대로 갑니다. 텍스트에도 그대로 써 있어요. 어느 길로 나가고 어느 도로로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 그게 똑같아요. 그럼 하나 이상하지 않으세요? 맨날 똑같은 거였어요? 네, 똑같은 거였습니다. 맨날 반복했어요. 그게 의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제가 무슨 말을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좌측에 있는 게 아까 그 준가르 정복한 권륭제가 그 행차하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에도 시대, 그 일본 에도 막부의 쇼군이 행차하는 거예요. 머리 숙이거나 길을 막거나 무릎 꿇고 있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국과 일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황제와 절대권자에 대한 그 대하는 방법이죠. 예, 청나라 일본 군주의 행차 굴례는요, 엄숙하고 위험이 있는 공간이에요. 조선의 의례는 500년간, 조금 전에 제가 그 정조 원행 말씀드리면서 반복됐다 그랬죠. 네, 일상이 지루하도록 반복됐습니다. 동일한 의례가 늘 반복돼요. 그래서 조선왕조의 의례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이 고궁박물관 오셔가지고 의례적인 어떤 그 유물들 볼 때, 이런 걸 뭐 수백 년씩 동일하게 했어? 네, 했어요. 그럼 그 왜 했을까?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의문을. 그 다음 그림이 설명돼요. 이게 일상이 돼서 그래요. 일상이. 조선왕실의 굴례는 여민 소통입니다. 백성과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그 수원 환호 행렬도예요. 네. 아까 그 정조의 행차 일부분을 제가 다시 한 부분을 포커싱해서 집중해서 확대한 겁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주의 깊게 보지 않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전공이라 말씀드립니다. 이게 조선왕실 굴례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왕실 행차가 군인들이 동원되는 군사 활동입니다. 군사 활동인데 조금 전에 청나라와 일본은 어때요? 다들 경직되어 있죠. 무치를 문치화한다는 건요, 경직된 것을, 긴장감 있는 걸 유연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군대와, 그것도 정예 군대를 이끌고 어디에 행차해요? 두렵죠. 무섭죠. 병장기를 보면 누가 좋아합니까? 오늘날에도 좀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전투기 막 날리고 탱크 다니면 밀떡들이 있어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두렵거든요. 그게 나를 해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평화 시대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머터리얼, 물건으로 자꾸 접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돈 주고 사면 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무기나 군인들은요, 사실상 그 존재 이유가 사실은 무엇을 그 해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조선의 굴례는요, 여기 이 사람들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연 먹고 떡 먹고 지금 그 그림에서 제가 녹색으로 동그라미 그린 데 있죠. 저 아주머니가 가판을 열었어요 지금. 저게 조선시대 전형적인 주막입니다. 국수 팔고 있어요. 저 100% 국수라고 생각해요. 너는 어떻게 국수로 아냐? 국수는 말려서 넣었다가 국물에다가 말아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국수가 최고니까 빨리. 그리고 밥은 좀 어렵잖아요. 찬밥은 쉴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자유롭게 예, 군신간에 만나던 장소가 왕의 행차예요. 그러니까 굴레가 그렇다는 겁니다. 군인들도 무예는 정예롭게 단련하게 하지만은 하지만은 그 목적은 왕조가 유지되게끔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처럼 직접 정벌하러 가는 일이 없는 겁니다. 조선의 이 의례는 뭐 좀 더 우리가 정치하게 얘기하면 왕실의 굴레는 사실은 무라는 형태를 순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왕의 통치권, 왕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을 합법화시키는 게 맞아요. 우리가 정치적인 사전적 용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조선 왕실의 굴레는 무라고 하는 형태를 문의 영역으로 결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갈 수밖에 없죠. 군대는 딱 그 시간에만 필요한 거잖아요. 전쟁 시, 위급 시만. 그러니까 언젠가는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는 게 뭐예요? 장기간 유지되면 오합지졸 돼요. 늘 어떻게 긴장합니까? 늘 어떻게 훈련하고. 사람 기계가 아닌데. 그게 일상화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일상화 시켰잖아요. 물론 이런 단점은 있어요. 무슨 단점? 늘 우리 조상을 띄울 수는 없잖아요. 단점은 외적의 침략엔 약해져. 외적의 침략에는 약할 수밖에 없죠. 그게 임진왜란이고 그게 병자호란이고 그게 일제의 식민지배예요. 그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거잖아요. 만약에 예측했으면 대비했죠. 조선왕실의 굴레는 국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명나라 외교용이고 국제 외교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늘 제가 아까 조선 전기 후기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국제 정세와 같이 국내 정세, 다시 말해 조선 왕조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보셔야 우리 것을 진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목을 가지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는 제가 교육할 수 있지만 이런 박물관에서 수업할 때는 강연할 때는 같이 안목을 길러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오늘 수업하면서 제가 몰랐던 거 다시 한번 복습했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 그렇지라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강연 듣는 분들도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하신 이건 박물관에 전시 이런 거 하는데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 하는 새로운 안목을 하나 가지셔도 전 성공한다고 봅니다. 자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왕실 굴레의 속성 및 전환이라는 입장에서 오늘 강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전시에 제가 알기로 이 초대장? 이게 오른쪽에 있는 발병이라고 된 겁니다. 이거 아이디어 좋아요. 이 발병이 요거는 좀 지금 화면에 나오는 형태, 컴퓨터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요 정도 사이즈가 현장에 와서 보시면 발병부 크기예요. 나무로 이렇게 두 쪽을 만들어서요. 왕이 갖고 있다가 한쪽은 이 군대를 동원할 임무를 가진 관찰사나 아니면 그 무신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군대를 동원할 때 나머지 한쪽을 보내서 그 군대를 동원할 소임을 갖춘 자에게 그거를 맞춰서 동원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속이죠. 제가 좀 아까도 약속이란 말 할 때 좀 인상을 쓴 게요. 약속이란 말은 일본어거든요. 우리는 원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도 조선시대적 사고방식이 좀 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약속,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바로 굴레예요. 첫 번째, 왕과 무 간의 신뢰. 굴레는요,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하면 다음에 이런 절차가 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이런 과정으로 진행한다는 그게 바로 대열이잖아요. 그게 바로 대사이고 그게 바로 강무입니다. 그 절차를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매뉴얼도 별로 없던 시대예요. 물론 대열 의주라고 그래가지고 과거에도 브로셔나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군인들이 갖고 있을 정도의 인쇄술은 없던 시대잖아요. 을지로에 인쇄기가 없던 윤전기가 없던 시대인데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한정된 자원에 그 한정된 자원을 극도로 활용한 게 당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연습이죠.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대열이 같은 연습을 수시로 할 수밖에 없고 강무위 같은 거 계속해야 군인들이 몸에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그 익숙하게 할 때 밥 먹여주고 상 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유대감을 가지니까 신뢰감이 쌓이는 거죠. 두 번째는 문치주의 왕조의 무치 형태예요. 이게 무치 형태입니다. 어디에 가서 정벌하고 어디에 가서 정복하고 무엇을 공격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의례화된 정형화된 형태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만드는 거죠. 네, 이게 조선의 무치예요. 이게 조선왕실의 굴레고요. 네, 이거 대단히 고도의 정치술이죠. 돈이 안 들어요. 돈이 들 일이 없잖아요. 탱크랑 항공모함 만들 필요 없잖아요. 알아서 시스템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저는 이런 걸 볼 때 조선왕조의 특히 조선왕실의 통치술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상화된 거를 또 증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조선의 무치가 아니 조선 왕실의 굴레가 그 왕실만의 그냥 어떤 그 일정한 의례가 아니라 민간에도 일상화된 거야?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우신앙입니다. 오늘날 서울에 동묘역이라고 있죠, 지하철 동묘역 1호선에. 그 동묘에 가시면 관우를 모시고 있는 관제사당이 있어요. 군신입니다. 관우는. 우리가 그 삼국지에 유비, 장비, 관우. 미안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죠. 장비가 막내인데 괜히 중간에 들었다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유비, 장비면 어떻고 뭐 어때요? 다 중국 사람인데 우리한테요. 네, 아무튼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삼형제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관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 사실 관우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기억 속에 재구성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관우에 대한 이미지는 뭐예요? 긴 수염과 언얼도 들고 있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은 군인의 신으로서 추앙받아요.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래서 관우신앙이 토착화 되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관우신앙이 오늘날 그 종묘로 이렇게 사당화되어 있습니다만 그 종묘에 있는 관우는요. 신뢰의 신이에요. 군신이 아니에요. 군신이 맞긴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적어도 전근대 시기에 수백 년 된 문화는요. 이 중층적인 이 겹친 게 스펙트럼 같은 게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군신으로 추앙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관우가 들어올 때 왜 관우가 그러면 군신으로 추앙됐냐? 군신으로 추앙된 배경. 전 세계 차이나타운에 가시면요. 관제묘가 다 있어요. 요코하마에 가셔도 큰 게 있고요. 관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물론 무예가 뛰어난 것도 있죠. 아까 삼형제 얘기했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이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서로 신뢰로 형제가 됐잖아요. 사표해가지고 형제가 됐잖아요. 그때 그 신뢰, 신의. 관우가 어떤 사람이에요? 조조에게 붙잡혔다가 나오면서 다시 유비한테 갔잖아요. 그리고 조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차마 조조를 못 죽여요. 왜? 내가 잠깐이라도 모셨던 사람이라서. 관우는 신뢰의 사람이에요. 신뢰.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종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이, 중국 상인들이요. 가장 떠받드는 신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군신으로 일상화된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간 거예요. 관우는 무에도 뛰어난 사람이니까 군신으로 우리가 들어왔지만 또 하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왕실 굴레의 기본인 신뢰. 이 신자, 믿을 신자. 이 발병을 하는 거는 믿으니까 왕이 그걸 주는 거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줘요? 왕실 굴레는 신이에요. 신. 믿을 신입니다. 신이 있으니까 그게 운영되는 거죠. 군사동원은 믿음이 없으면 동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왕실 굴레, 이 왕실 행사가 진행됐던 것들, 이 의례적 행위들이 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었으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그 정조 때 그 행차에서 일반인들이 아주 자유롭게 누워있고 하잖아요. 자신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행위를 보이는 거죠. 신이에요. 굴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500년이 진행되는 하나의 토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조선왕실 굴레가 이토록 조선왕조가 500여 년간 유지되었던 아주 기본적인 토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다는 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